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BIM을 어떻게 하면 잘 써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최근에 홍보까지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 건축 설계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뭐 BIM이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건축 설계에 필요한 BIM은 어느 정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1시간 20분가량 그 재밌는 이미지와 동영상, 그 다음에 설명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인사 직접 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그 DA 건축에서 건축 설계와 BIM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디지털 디자인 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조태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엊그저께부터 계속 감기가 걸려가지고 되게 심한 그 감기 때문에 안 나왔었는데, 오늘 다행히 좀 목소리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 공공 프로젝트 BIM 발주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BIM 담당자로 이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BIM이라는 게 그 건축 설계에 굉장히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더 파고들었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작년 3월 14일에 이제 디지털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디디랩이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내 BIM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져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준비한 거는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설계사무실 내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한 내용하고 저희 그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생각의 차원을 맞추려고 그 이런 BIM 3D 기반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설계를 할 때 디자인, 그리고 그 발주처나 다른 사람들을 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서울의 삼성역에 위치해 있고 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 그리고 도시라는 그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건축 설계 사무실, 전형적인 한 300명 되는 규모의 중규모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라는 조직이고요. 여기 실제로 DA 그룹이라는 그룹이라고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건축 설계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건데, 지금까지 되게 잘 해왔으면 지금까지 해오는 거를 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그 전에 그 건축 설계, 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건축 설계가 어떤 일이냐고 하면,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 설계는 저희가 이제 야근하고 철야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계획안, 건축물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도면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전부터는 전통적으로 제도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떨리네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부터는 CAD라는 2D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공사나 발주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D 기반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사나 발주처에게 리스크가 저감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 그걸 위해서 저희가 BIM 3D 기반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자아디자인으로 비정형의 건물들,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건물들이 설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설계되는 건축물, 이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야근과 철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만 등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삼성역에도 등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때를 예상을 해보면 실제로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혼자나 한 2명 정도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지조사나 캐드 지적도 구하기, 레퍼런스 이미지 조사, 뭐 컨셉트 리뷰 이런 다양한 일들을 전부 다 나 혼자 함으로써 이제 결국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역시나 건축 설계의 어떤 천재였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갖게 마련인데 실제로 실무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약간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서 뒷단으로 밀려나고 실제로 프로젝트라는 단위 주체가 각각의 일들을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주체였던 나는 뒤로 후단에 가면서 파트별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학부 시절에는 내가 주체였던 것과 생각이 충돌되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마냥 상상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저조차도 이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학부 시절에는 굉장한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게 되죠. 파워포인트만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보고서 모델 만들고 그런 이제 커드랜드 후배들한테 시켰던 일들을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제 생각과 현실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측면에 이제 어떤 혼돈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 실무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써 있는 것처럼 건축 실무에서는 왜 생각의 차원을 맞춰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빔이나 생각의 차원을 맞춰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책에도 실려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이제 SF 영화인데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살아갈 환경을 척박한 지구라는 환경을 벗어나서 또 다른 환경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뭐 아버지와 딸의 사랑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모험을 떠나가지고 우주로 나가가지고 그 아버지는 블랙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홀에 들어선 순간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BIM이나 3D 기반 설계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좀 얻게 되는데요. 이 장면인데 실제로 아버지가 블랙홀이라는 어떤 장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되게 높은 차원의 어떤 높은 외계인이겠죠. 다른 존재가 만들어낸 그 되게 복잡한 차원 속에서 그 시간을 돌려가면서 자유를 돌려가면서 딸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그 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건 상위 차원에서의 하위 차원의 간섭은 굉장히 쉬운데 그 반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퀴즈도 가끔 저희 직원들한테 내고 있는데 차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이 2차원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A포인트의 개미가 B포인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이제 일직선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미가 살고 있는 차원을 구부리거나 혹은 그 개미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3차원의 나라는 존재가 개미를 들어서 단숨에 들어 옮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간섭은 굉장히 쉬운데 그 반대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예상할 수 없듯이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의 어떤 간섭이나 상상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대목에서 고민해볼 건 그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옮겨지는 개미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겠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구부러지거나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나를 옮겨버리니까 아마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건축 설계로 적용을 해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저희는 해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로 건물은 3D로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2D로 고민을 하고 있죠. 캐드로. 그래서 이제 계속 다시 한번 모드로 돌아가면 그 실제 시공하고 뭐 지어지는 건 3D로 시공되니까 고민도 이제 3D로 하자. 그래서 이제 생각의 차원을 맞추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3D로 고민한 결과물을 2D로 지금처럼 정보를 2D로 주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훨씬 지어질 건물에 대한 리스크가
뒤에 슬라브 라인에서 1200을 들어서 끊어서 그 밑으로 수평 투영해서 보이는 걸 다 그리는 걸 이제 저희는 일반적인 평면도의 작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처럼.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1200이라는 그 높이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상상해야만 합니다. 보여지지가 않죠. 평면도에 절대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1층 평면도와 2층 평면도 사이에 보이는 공간들은 전혀 안 보이죠. 알 수가 없죠. 분명히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면을 자르고 굉장히 많은 확대 평면도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꺾여진 면들의 입면들을 역시 이제 상상해가면서 그리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리 단면을 많이 잘라도 그 단면과 단면 사이에는 여전히 표현되지 않는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들 작업자들은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그 연산을 해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2006년도, 7년도에 비아임이나 3D 기반 설계가 이제 적용이 됐지만 굉장히 이제 그 지금의 어려운 방법들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가트너사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기술이 출현하고 하나의 기술이 출현하고 어떤 성숙도를 거쳐서 이제 그 안정화되는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비하임 관련된 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실제로 2006년도에 그 최초의 6년도, 7년도에 기술이 출현하고 굉장히 많은 거품기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BIM으로 3D 기반으로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투입해가지고 인건비와 어떤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진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서 이제 간과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는데 그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경험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업체들이 이제 소위 이제 프로그램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드러내지 않고 다 된다는 것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얘기와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안 해. 해도 우리가 할 거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비하임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럼 건축 설계 안 할 거야? 라는 걸로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거품기를 겪고 그렇게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결국 그 3D 기반이나 비하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효과들, 장점들이 역시 이제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 실제로 그 전에 거품기를 겪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된다 보다 이제 되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인식들로 좀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2015년도 비하임 그 포럼에서는 주제가 그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리스타트였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리마인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표기된 것처럼 저는 환멸기의 끄트머리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환멸기의 끄트머리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상승곡선을 타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환멸기를 겪었을 때처럼 되게 그 곤두박질 치느냐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전에 뭐 된다보다 실제로 낮은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그 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정확할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실, 저희도 DA그룹이라는 설계사무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면을 못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그 납품을 해가지고 시공사에 가면, 제가 시공사에 가서 이제 BIM 디드랩이라고 있으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본부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다 안 맞는 거야, 아구가. 왜냐면 지금 시스템은 기본 계획만 내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도면을 갖고 와라, 단면을 잘라와라 대응이 못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디드랩이라고 하는 팀이 들어가서 저희 이제 3D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도저히 오류를 맞출 거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하는 입장으로 현장을 벌써 한 3개 정도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서 회의에 앉아있으면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이제 앉기 전부터 이제 다혈질 표기도면 갖고 와라, 단면도 갖고 와라, 그렇게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제가 15년 차인데 현장에 막
2년 전부터 투입돼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설계사무실에서는 시공 현장을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전까지 제 위에 실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가서 현장을 가신다고 하면 가서 이제 계속 욕만 드시고 오시는 거더라고요. 버티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는 15일마다 납품을 합니다. 한 이만큼씩. 근데 시공사나 발주처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납품을 하는데 시공사는 납품 확인서를 안 찍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저희 팀이 이제 저희 회사한테 던지는 질문이 이제 요거 그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얼마나 정확할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스몰빔이라고 해서 그 빌딩 생각협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저도 배운 개념이긴 한데요. 실제로 어떤 그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성공을 반복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적인 단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차용해가지고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 1층 그리고 무호소 매너로 해당하는 복합도만 3D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 도면이, 구조도면이, 왜냐하면 사고는, 큰 사고는 이제 지하층 구조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런 그 구조도면의 정확성을 좀 높인 채 내보내자, 그리고 이후에 단면 같은 것들 많이 업무가 지원되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 내부에서는 그냥 스몰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업무 범위로. 그 스몰빔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저희가 그려내는 도면에 그 오류나 형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원래는 저희 어떤 그 분야나 업무는 아니지만 그 우호소 매너로 해당하는 복합도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레벨의 어떤 관료 레벨의 그 차이가 도면하고 실제 옆 도면과 바로 뒷 도면과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여주는 도면들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 스몰빔이라고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형태의 그림입니다. 뭐냐면 공동주택의 지하와 부대시설, 그리고 1층, 주동의 1층, 그리고 그 대지와 말씀드렸던 우호소 매물. 왜 단위 세대가 없냐라고 이제 안 하냐고 이제 그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저는 계속 10몇 년 동안 일반 건축만 하다가 이 스몰빔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공동주택이 인발부가 됐는데, 저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사고가 터지냐. 그래서 저는 단위 세대부터 많이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단위 세대는 워낙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날 일은 없고, 사고가 나면 다 큰 사고는 지하에서 터진다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업무 범위를 잡고 진행을 한 거고, 그 꼭 지하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구조에 대한 정확성을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지상,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되게 힘들었다는, 시공사에 가서 되게 힘들었다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지하층은 공사가 다 됐어요. 돼가지고 되게 많은 어려움 끝에 시공사가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그 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지상 1층 레벨이 굉장히 슬라브 업다운이 되게 많고, 또 지상층의 복합 그 저기 판매 시설의 어떤 그 구조의 정합성.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 덧침이 여기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한 200개 정도가, 2층에 200개 정도가 다 밀려서 표현되어 있는 도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고, 실제로 그 발주처에서도 저희가 작성하는 구조 데이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좀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욕먹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고양시에 지어지고 있는 이제 M1M2M3라고 할리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근데 이 덩치가 큰 프로젝트의 설계본부 인원의 구조 담당은 처음엔 한 명이었어요.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것도 지상 1층에는 레벨이 업다운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는 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공사나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그 설계본부에서 했던 대응이 M1M2M3의 구조 담당 한 명씩 두는 거. 그리고 저희 팀이랑 계속 긴밀하게 불러가지고 여기 이상해요, 여기 이상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돼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앞단에 사람들이나 인력이 투입되고 저희가 투입됐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팀이랑 주고받았던 도서검토 보고서의 건수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되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이거는 351 카테고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수로 보면은, 왜냐면 한 화면에 보이는 보의 한 10여 개가 네임이 잘못된 거는 하나의 오류로 저희가 보고 이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1000건이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아직은 못 고쳐진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말고는 거의 86% 정도 이 시점에서 한 2, 3주 전 시점에서는 86% 정도 수정이 돼서 시공사에 납품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완료복을 한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스몰 프로젝트 진행하면 이 뒷단의 세 가지의 그 카테고리에 오류가 많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단순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사에서는 되게 큰 오류라고 보고 있지만, 평면도와 일람이 안 맞는 경우, 이런 단순 오류들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이 앞단의 두 개가 그 설계 오류, 평면도와 단면도가 안 맞는 것들, 혹은 아예 고려가 안 된 것들. 그래서 뒷단에 있는 세 가지가 스몰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데, 이 프로젝트는 희한하게도 앞단에 해당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제대로 경력 있는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설계본부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전 보여드렸던 이미지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그 스몰빔 프로젝트라는 걸 최초 했을 때 제가 설계본부 인원들한테 보여드렸던 PT의 첫 장인데요. 그대로 이런만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는 건축 설계 도서가 시공자 혹은 제3자가 파악하기 또는 읽기 쉽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써놓은 게, 도면을 못 보겠다는, 제가 12년 차 때 정도의 이 도면을 봤는데, 아파트는 희한하게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이 다르거나 혹은 다른 건물들과 만나는데 단면들을 좀 많이 끊어주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 프로젝트는, 특히나 LH 프로젝트는 땅꾼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층만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동만 그리는 사람, 부대시설만 그리는 막내,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도면이 없어요. 단면도 다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도면의 리스트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단면을 좀 끊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도면 리스트는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시공사에서 설계사를 싫어하고 되게 무시하고, 또 이제 저희 회사의 이름이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인데, 밖에 나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에 엔지니어는 한 명도 없다. 다들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 가면,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시공사의 어떤 시공 현장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싸울 얘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냥 저희 표현을 당하고만 있는 거죠. 도면이 우리가 돈을 받고 당연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그리고 이제 얘기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는, 저희 지금 디지털 디자인 랩에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저희끼리 빅데이터를 구축하거나 그런 어떤 과오를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만 빅데이터나 3D 기반 설계를 하는 게 아닌, 그 우리 회사에 3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같이 그 데이터 구축이나 3D 기반 설계를 해보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실제로 BIM 2020이라는 플랜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2020년까지는 전사적으로 모든 인원들이 그 어떤 그 3D 기반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플랜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었죠. 디드랩이 2016년 3월 14일날 그 조직이 재정비되고 실제로 작년 한 해는 잘 굴러왔는데, 저희들 내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2020년을 위해서 지금 올해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7년에 한 2개 정도의 3D 기반 설계를 해보는 게 목표였는데,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제로 저희가 투입돼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회사에서도 실제로 2주마다 한 번씩 사장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 고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BIM 2020이라는 플랜을 통해서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세운 액션 플랜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스몰빔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생각지 못하게 되게 마사지가 잘 됐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장점을 살려서
작은 기차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3D 기반 설계는 사실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중규모 이상의 설계 사무실에서 3D 기반 설계를 잘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개개인은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3D 기반 설계를 팀에서 계속 설계를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D 기반 설계를 하는 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두고 굉장히 조금씩 진행하고 2017년 저희 팀의 목표가 저희들이 계속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일반 건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주를 해서 저희가 스스로 3D 기반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증명을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저희 목표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조금 아직은 좀 갈 길이 조금 있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어떤 트랙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 설계라는 그 분야에서 직업에서 퀄리티, 품질을 높이려면 그 시간이랑 돈 결국 이제 사람이 투입되고 인건비가 비례해서 투입돼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3명 있던 프로젝트에 2명 더 투입, 5명 있던 프로젝트에 3명 더 투입. 그러다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으면 다시 또 빼고 이제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3D 기반 설계나 뭐 BIM이 좋긴 하지만 그 어떤 그런 저희가 세운 2020 플랜으로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지금처럼 비례하는 시간과 돈이 아니라 시간과 돈은 그대로 두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게 3D 기반 설계나 BI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어떤 게 있냐면 이 BIM이나 3D 기반 설계를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설계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이나 110에서 120%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나 저희 팀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 설계 사무실이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5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으로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앞단으로 옮겨가지고 뒷단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나 어떤 노력들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 사무실 체질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원래 목표라고 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용역 대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어떤 연구 과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그런 저희 디드랩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몇 가지 좀 이슈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주지방검찰청사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설계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 BIM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때 제가 디자인을 연구부 있을 때 저희 본부장님이 여기 발주처에 가가지고 발주처가 흔하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3D 기반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태영아 네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 혼자 2달 동안 작업을 했던 건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나 되게 기간을 소요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정져가지고 기본 설계 단계에만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은 어차피 서비스로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의미를 두려고 했던 거는 저희가 일반 건축의 그 빅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어디서 가장 많은 간섭사항이 생기냐면 그 구조와 그 설비, 덕트 여기서 가장 많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생기는 건 이 프로젝트의 구조와 기계 중에 덕트만 모델링해서 이걸 두 개를 물리적으로 충돌을 시켜보면서 이제 어디가 오류가 나는지 그걸 이제 간섭법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건축 계획안, 시공되는 계획안의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결정되고 발주처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오류를 처음부터 좀 줄이면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나 시공 단계 때도 조금 많은 오류가 좀 저감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두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다음은 이제 판교 창조경제밸리 프로젝트인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던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도 역시 이 프로젝트는 그 입찰 지침부터 건축은 배제하고 구조와 기계만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정합성을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역시 동일하게 건축 부분 저희가 그 서비스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의미는 참 이게 재밌는 건데 건축 설계 사무실이 워낙 바쁘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1억, 2억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도서의 오류나 공정 간의 간섭 검토 사항들을 개수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 할 때 그 설계본부에 저한테
간섭을 찾았는데 그 내일 모레 납품을 해야 되니까 20개만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넘버링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써있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저희는 돈 들여서 찾아낸 오류는 못 찾은 건 할 수 없지만 찾은 오류는 끝까지 한번 수정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팀에 가서 붙어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직접 기계 설계사한테 덕트웍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낸 오류는 38가지는 다 고친 채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도 있긴 했던 좀 아쉬운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도서 종합성의 향상을 위해서 끈질기게 한번 저희가 붙어가지고 도서를 고쳐보려고 했던 노력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고요. 다음은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진 지금 그 NH 통합 IT 센터라는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 되게 반듯반듯한 건물이긴 한데 실제로 3층에 보면 데이터 센터에 면진 구조라는 게 지진이 났을 때도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면진 구조가 적용이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 슬라브 업다운들이 지하층이랑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BIM을 적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전환 설계라고 부르는 그 어떤 방법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실시 설계 단계에 해야 되는 도서의 정합성이나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효과들은 충분히 저희가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갖는 개인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그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시공으로 단계가 이어지듯이 저희도 그 기본 설계 단계에 빔 적용하는 게 있고 그 실시 설계 단계에 적용하는 게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덩치가 큰 시공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시공빔 단계에 적용하게 되면 실시 설계 단계에 데이터를 구축했던 것들을 싹 버리고 다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유는 그 시공하는 어떤 시공성이나 현장의 어떤 여건들이 적용되지 않은 데이터다. 이거는 설계할 때만 고려된 데이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원래는 수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다시 구축을 합니다. 그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몇 달 동안 되게 그 고생했던 실무자 입장에 되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실시 설계 단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슬랍을 더 나눠주거나 공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 현장에 가서 되게 20억, 30억씩 주고 하는 어떤 와대단 시공빔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의 인원만 있다면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건축을 다 걷어내고 구조의 복잡 보유 등을 확인하고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물량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미약하나마 어떤 시공성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한적인 시공빔이라는 거를 제안을 해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시공빔, 전환적인 시공빔 업무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쉽게도 실제로 제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공사나 발주자에게. 왜 그랬냐면은 같이 계셨던 설계 PM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바쁜데 설계사를 일이 너무 많아진다. 라는 이유로 이제 제안이 거부되고 했던 아쉬웠던 어떤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좀 다음 프로젝트는 실제로 그 감사원의 그 200큐베짜리 되게 작은 건축물을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 되게 작은 규모임에도 하고 제가 이제 PT나 이렇게 작업할 때 항상 이제 그 띄워놓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전형적인 3D 기반의 설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00큐베 정도의 건물을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사원이라는 클라이언트의 특성상 안 할 수는 없고 2천만 원의 수의계약 단계 용역비를 받고 진행이 돼서 이제 한동안 제 별명이 2천만 원짜리였는데 저희 PM에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그 원래는 2명을 데리고 캐드로 그냥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2D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레빗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되게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그 설계도 잘 모르는 친구들과 그 3D 기반으로 레빗으로 도면을 그려나가는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인원 구성을 보면 제가 PM이었고 한 명이 빔데이터를 레빗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던 친구고 나머지 2명은 그냥 레빗을 켰다가 끄는 친구. 왜냐면 교육을 저희가 받잖아요. 일주일간 교육을 받으면 일주일 있다가 잊어먹거든요. 한 달짜리 교육을 받으면 한 달 뒤에 잊어먹고 그래도 교육받고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레빗을 켭니다. 뭔가 해보려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끕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라는 어떤 그 분야의 그 건축 설계 프로젝트에 3D 기반이나 BIM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그 어떤 프로그램의 숙련도 같은 건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실제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협력업체와 협의하고 대관 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발주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일정을 짜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를 남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두 친구들한테는 레빗이라는 걸 열어서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시트에 들어가서 그 캐드처럼 도면을 똑같이 그려 그냥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한 친구한테는 이 친구들이 그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빨리 모델링을 해줘 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들도 모델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원활히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아까 3D 기반 설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3D 기반으로 설계를 해본 경험은 아쉽게도 DA그룹에서도 200회 이게 유일합니다. 실제로 올해 10월달부터 진행될 저희 팀에서 그 수주해가지고 진행될 3D 기반 설계 프로젝트 하나 있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처음이죠. 다른 회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그 팀에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정도의 코디네이션들이 들어가서 서들이 들어가서 이제 관리하고 아니면 전문업체한테 이제 많이 의존을 하거나 그런 트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파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LH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한 1500세대 정도 되고 부재지설이 한 7개 정도 되는 그 고향 한정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이제 공동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잘 진행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쉽게도 3D 기반 설계는 아니었고 역시 이제 데이터 구축하는 프로젝트였고 사실 2016년 3월 9일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주를 내려가서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LH 분들이 한 16분 정도 10분 정도 앉아 계셨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LH 프로젝트의 빔을 적용했던 게 한 16개 정도 되긴 하는데 한 번도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에 끝났다라고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게 BI 프로젝트에 빔을 적용한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표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그 3D 기반의 설계가 아니라 2D가 완료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빔을 적용하는 데 의미를 가지려면 전환 설계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이 전환 설계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환 설계가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투입 대비 한 2억 주면은 건축구조 기계전기 다 하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투입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어떤 시공사에 계신 분이 설계사에 계시다가 빔하시다가 그 시공사로 가신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와 오셔가지고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 배신자의 변절 같은 게 아닌데 실제로 시공사에 있어 보니까 설계사에서 굳이 빔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니네 설계사는 도면을 제대로 안 그려오니 우리가 전문업체 써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제가 들은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그 도서검토 보고서라는 거 특이했던 거는 우리가 그 빔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되는 게 그거입니다. 뭐냐면 조달청 그 BIM 적용 기본 지침서 지금 V 1.3일까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데이터를 구축하면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시간만 필요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먼저 이거 설계팀에서 설계한 도서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나온 도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설계팀에게 드리겠다. 근데 설계팀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설계사, LH 발주처한테 같이 발송을 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LH에서도 확인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에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설계사 사인하고 빔데이터 구축하는 사람 사인하고 LH 담당자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최소한 발견된 오류는 전부 다 수정이 되게끔. 이 프로젝트는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시공부까지 이제 4월달에 진행을 할 건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시공사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빔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경험이 없는 프로젝트와 지금 이런 향동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시공사에서 도면의 오류를 찾는 그 어떤 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업무 수행 계획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견적 지원 업무라는 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콘크리트 물량 같은 것들은 되게 WBS나 CBS 내역 체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덩어리의 물량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려낸 도면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단면에 많이 잘라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견적 지원 업무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갑자기 확대되는 바람에 그럼 견적 비용을 해봐라.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만약에 하면 범위를 줄여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 천호동 한동에 대해서 그 견적 비용을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설계와 시공 이렇게 BIM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LOD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얼마큼 단계별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상세하게 구축하느냐. 근데 견적빔은 이 LOD의 흐름 속에 못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견적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대로만 모델링을 해야 돼서 LOD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LOD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자기네들만의 모델링 방법으로 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지금 건축구조, 기계, 전기, 철근의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저희 회사와 312S, 예다전기, 고려전산, 5D 위드, 대한제강, RS콘텍 이 천호동 한동에 대한 견적빔을 하기 위해서 7개 업체가 진행을 해가지고 이 중에 3개 업체는 저희 회사에서 합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니네 이거 견적빔 가이드대로 하면 못한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저희가 LH에 제안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좀만 더 힘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하면 시공 때도 쓰고요. 또 견적에도 충분히 물량 나옵니다라는 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가이드를 바꾸고 니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라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LOD를 적정 LH LOD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주동만큼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주동만큼은 이 우리가 만들어낸 LOD 어떤 리스트대로 데이터를 구축하면 설계 때도 쓰고 실제로 도면화도 가능하고 좀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가지고 공공사업처 설계를 주관했던 사업처 말고도 이제 원가처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이따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틀이대로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침이 있고 조달청 가이드가 있고 그걸 뜯어고친 LH 가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데이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대부분 다 전문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전문업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전문업체는 주어진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만큼만 일을 합니다. 먼저 의미를 찾거나 먼저 이렇게 해보시죠라는 얘기를 안 하시죠. 근데 설계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쓸데없는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데 이거 말고 이런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 하면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의미를 찾으려면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더 하더라고요. 약간 처리하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이나 3D 기반 전환 설계라고 하더라도 설계사무실 내부에서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게 훨씬 더 효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3D 기반 설계는 좀 아직은 좀 멀리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BIM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레빗이나 아키캐드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BIM은 레빗이나 아키캐드 데이터 구축 이런 것보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흔히 이제 대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받냐면 캐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레빗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다. BIM을 하려면 스케치도 나는 BIM의 범위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인포메이션 정보잖아요. 스케치를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설계 정보가 스케치 그대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 정보가 들어가고 캐드로 옮겨지고 그 캐드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3D 기반 레빗이나 아키에 들어가고 그 뒤로 흑단으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전체가 넓은 의미로 빔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컴퓨팅을 활용한 형태와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빔 프로세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데이터 구축하는 거는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어떤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BIM 2025 플랜 안에는 2020년까지 디자이너를 위한 솔루션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제주도에 지어지고 있는
호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 지금 보시는 지금 이 파라펫 하얀색 띠로 돌아가는 파라펫인데 비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 파라펫이 시공이 잘 될까?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이제 퀘스천을 갖고 이제 오히려 설계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다른 본부의 업무 협조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 최초에 이 프로젝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 다시 한번 그 슬라브 라인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 슬라브를 따가지고 각각의 부위별로 단면 단면 커브를 좀 따왔습니다. 따와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합쳐봤더니 이 합쳐봤는데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파라펫이 일정 구간 날아가다가 다른 곡률과 만날 때는 면이 찢어지거나 그 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PM화 돼가서 이거는 그 파라펫에 대한 웹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 드려가지고 이후 컨설팅이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위에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 두 개가 현재 원한대로 저희가 메스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라이노의 곡률 분석과 이제 각도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곡률 값이 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건 최적화를 한 이미지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가 갖고 있는 단면 커브를 하나를 따가지고 그 파라펫의 탑라인과 저기 천정 라인을 교차시켜가지고 만들어준 포인트를 그냥 그 직선으로 이었습니다, 라인으로. 그리고 그 슬라브 라인으로 수입을 시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곡률로 이제 그 한 층은 하나의 곡률로 이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걱정했던 건 이렇게 하면 시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인이나 원안의 디자인을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파라펫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형태인데 그냥 제가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변경 대안이 훨씬 더 정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보면 이거 CC잖아요. CC 회사는 오히려 여기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 CG 회사에서도 평면도나 2D로 보는 게 아니라 3D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똑같은 생각은 달랐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곡률로 수입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CG 회사도 알고 있었고 이 곡률이 현실화되려면 나중에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했던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저희 팀도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만 몰랐던 거죠. 계속 평면도만 그립니다. 단면도 2D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워크 포인트들이 각 곡률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야 웹비 파라펫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평면도 라인을 좀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만약에 허가가 들어간 상태라면 저희 설계사 규칙 사유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면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단에 조금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솔루션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게 반영되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알았던 거는 포스코건설에서 이거 시공을 했는데 포스코건설 연구소에서도 드리는 얘기로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건 달랐지만 방법은 비슷하게 이렇게 최적화를 시켰고 재료만 습식해서 건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공사 알아서 한 거죠. 다음은 이제 일조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뒷단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아파트나 지구단위 변경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수인한도 불만족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 집에 빛이 동짓날 8시부터 4시까지 총 4시간이 들어오는지 또는 9시부터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이 들어오는지
그게 불만족이 되면 이 사업자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 협조가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 제가 했던 건 어떻게든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 에코텍과 라이노, 선라이트, 위도경도감이나 엑셀 데이터를 막 이거 짬뽕해가지고 하루나 하루 반 정도 걸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얘기하신 여기는 뭐 수행도가 만족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이런 것들 판단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이제 그 전문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불만족이 여기에 나오는데 사실은 솔직히 여기가 왜 불만족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면 건물에서 뭐 가시성이 나오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만족이 나오면 설계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했으니까 여기를 만족이 나오게 하는 배치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을 조금씩 내려보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하루나 하루 반 이틀 정도 작업을 했던 건데 저희 같이 있는 팀에서 이제 팀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무식하게 하냐. 그라스퍼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붙어있는 그 선입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이런 것들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유사 알고리즘으로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흉내내보자 라고 저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도경도 값을 입력하고 분석하는 설정 몇 가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빨간색은 건물에 가려진 이게 하나하나가 선이 분이거든요. 1분, 2분. 그리고 이 시간대에서는 건물에 가려진다. 녹색은 저기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극단적으로는 이 건물을 이 라인대로 잘라버리면 여기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획할 때 써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너무 막 고무돼가지고 저기 회사에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라도 30분 내에 결과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교육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선전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받았죠. 일부러 우리가 더 검토해줄게 됩니다 해가지고 의왕 고천시의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 세대 이런 분석들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뒷단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플러그인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사무실에 앉아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간단한 트림에도 안 쓰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일만 되게 수월해졌는데 어쨌든 한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 일조 분석에 대한 것들은 저희 뒤에 선플라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봤던 겁니다. 한 2012년 정도쯤에 만들었던 건데 파라메트릭 디자인 체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의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어떤 폼을 가지고 비정형적인 폼을 가지고 단면 격자로 잘라가지고 그게 맞물리는 의자 형태. 실제로 이걸로 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도 30만 원 받고 2개를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좀 이따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요즘 이제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조립만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레이저 커팅이나 CNC 가공을 통해서 조립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에서 형태를 만들고 그라스퍼에서 이 형태에 만들어진 단면을 자르고 그 단면에 오리엔트를 바꿔서 레이저 커팅이나 CNC가 가능한 어떤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껴지는 겁니다. 조립하게 되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리고 한 38개 정도의 판넬을 가지고 넘버링을 다 붙여가지고 작업을 했던 건데 돈을 벌려고 했던 대목이 이거였는데요. 38개의 판넬을 포장해서 직접 DIY처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보내가지고 조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 완성품도 판매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갖고 이제 한참 2012년도에 열심히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CNC 가공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실제로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30만 원이면 나무랑 해가지고 15만 원이면 2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CNC 하나에다 만들게 이 판재도 개수도 바꾸고 했는데 생각을 못 했던 게 제가 목업 테스트를 할 때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실제 크기로 자작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한 9개 정도부터는 안 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왜 그래요? 좀 껴주세요. 사정을 하고 아무리 뜯어줘도. 이게 뭐냐면 레이저 커팅과는 다르게 CNC는 드릴이 동그랗게 반경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뭐라 하죠? 나무 가루. 그게 쌓여가지고 별로 손으로 문질러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컴프레셔를 불지 않으면 이게 끼다가 그게 계속 시공 오차를 만들어내고 뒤에는 안 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인가 밤 9시까지인가 10시까지인가 계속 붙잡고 있다가 버리고 다시 한번 그 시공 오차를 감안하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납품을 해가지고 돈은 하나도 못 벌었죠. 기름값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디드랩이라고 해서 3D 기반의 설계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모자라요. 이 프로그램은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필요한 거 만들어 써보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C샵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고 실제로 결과물도 몇 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었던 필요한 걸 만들어 쓰는 프로그램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스케치업, 캐드, 라이노, 레빗 이런 것처럼 더블 클릭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단독 실행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붙여가지고 쓰는 프로그램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쉽게는 기생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노라는 혹은 레빗이라는 캐드라는 단독 실행형 프로그램이 없이는 어떻게 실현하거나 쓸 수 없는 프로그램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저는 그라스퍼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C샵이나 또 파이썬처럼 언어로 기능을 제약해가지고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그래서 그 컴포넌트의 배열을 통해서 어떤 형태나 데이터의 흐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라스퍼라는 프로그램을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소위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저희 다른 설계본부 이사님들이나 상무님들이 오셔가지고 전기관이요. 배터리 가지고 장난치자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기능, 예를 들면 폴리곤이라 해서 도형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배열하고 스케일 줄이고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 과정 중에 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 슬라이더 조건을 줬던 것들을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바꾸면 실시간으로 이제 형태가 변경이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최초에는 아니고 지금 가장 중점으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규모 검토입니다. 뭐냐면 이 규모 검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지 발주처가 대지 지번만 던져주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어떤 건폐율과 용적을 갖고 어떤 사업성이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실제 돈이 안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돈 그리고 퀄리티에 비례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사장님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돈은 비례하죠. 품질에. 근데 하다 보면 연차가 있다면 이 경험이 있다면 규모 검토 자체가 어렵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해온 대로 검토해야 되는 법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험이라는 측면을 최근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이 경기업인 작업실이라는 사무실, 저희 사무실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 만든 건데 가로저택 정비사업 설계 자동화라고 해서 이건 아파트에 특화돼가지고 SH공사랑 계약해서 실제로 납품까지 해가지고 지번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모와 레포트가 나오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만들기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대지가 있고 평형대를 놓더라고요. 몇 가지 조건을 집어넣게 되면 그 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대로 레포트가 써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기업인 작업실이라는 데서 이걸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픈해가지고
스페이스웍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런 그 제약된 특화된 게 아니라 일반 건축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국가의 어떤 원시 정보 한 3억 6천만 개 정도 있는 어떤 토지 정보나 건축물 정보 그리고 이제 지번 정보 있고 거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법규들이 이제 전복이 되는 건데 그런 원시 정보를 긁어올 수 있다면 실제로 지번만 치게 되면 내가 그 지번에서 짓고 싶은 지번을 치게 되면 거기서 건축 가능한 용도들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는 것들 중에 내가 짓고 싶은 걸 클릭하면 그에 관련된 법규들이 좀 소팅되고 소팅되는 것 중에 필요 없는 법규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 OK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처럼 그 땅이 갖고 있는 계략의 용적 법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충족한 그리고 그에 따른 법규 검토 이것만 된다면 굉장히 일들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또 그 생각은 어디로 이어졌냐면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그 옛날에 부사장님이 문자로 그 주소를 주게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 막 바빴는데 그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제 앞에 커피숍에서 이 노트북 하나 갖고 몇 번지죠? 치면 한 5분만 기다리세요. 딱 보여드리면서 아 이거는 저기 막 이 땅에 이 땅에 지어줄 수 있는 건폐와 용적 뭐 이런 공사비 얼마입니다. 계략에. 그러다면 이게 마음에 드시면 디자인 해드릴 테니까 돈을 주세요. 그때부터. 왜냐면 3, 4일 걸리는 프로젝트에서 그 규모가 프로젝트가 돈을 안 받고 3명, 2명, 많게 5명도 투입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들이 밀려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결국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야근과 철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일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맡겨가지고 확 줄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어떤 의미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검토 중에 최초로 했던 거는 역시나 이제 공동주택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번은 프로젝트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데 한 부서 빼고는 전부 다 아파트를 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아파트는 자동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진행했던 게 큰 대지에 아파트에 어떤 축이 있다면 그 축에 지금 왼쪽에 조그맣게 보시는 게 이제 주동 타입인데 아파트는 가까이 가보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치환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동거리와 인동거리와 단위 세대수를 바꿔가면서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 소팅이 되고 그 조건은 최대 세대수를 갖는 조건. 요로 이제 그 그라스퍼의 유전자 기반의 갈라파고스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해를 시킨 거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면은 그 가장 최적화되는 조건의 평형대의 조합으로 수렴됩니다. 한 6개 정도, 7개 정도. 그럼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했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검토라고 하면 저희 팀에서 그 올해 1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이리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오피스나 주담복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피스나 판매시설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규모 검토 할 수 있겠다. 법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름도 아이리스라고 줬던 거는 그 홍채가 이제 어떤 수축화 이온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듯이 이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그 우리가 뒷단에 해야 될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조절하자.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 좀 더 진행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이제 그 코딩을 할 건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사각형의 안에 들어있는 다각형의 형태가 대지경계선이라고 보면 우리가 집어넣은 건폐와 용적률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대지경계선 안에서 그 면적을 만족해라. 찾아가는 거. 그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어떤 동영상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건폐율 70% 잡았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2D라고 하면 보통 3D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단위 면적을 갖고 있는 사각형 육면체를 쌓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어떤 영향이나 왜냐면 이 다음에 여기서 진행이 안 됐던 게 그 다음부터 계획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기 강이 있어서 되게 보고 있다거나 공기공지가 있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그거에 반응해서 이제 면적들이 이동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어떤 논리가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일 외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아주 지키려고 하는 두 가지 회의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도 직원들이 저한테 꼰대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회의를 9시에 꼰대와 함께하는 9시 회의라고 해가지고 5개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해야 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국 갔다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5분씩 영어를 배우고요. 또 다음 친구한테는 뭐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상식 파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들을 한번 안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박진훈 실장이라고 있는 분이 니들이 뭘 알아 시간에 되게 많이 알고 계시면 실제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언어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조금씩 좋은 어떤 퀄리티가 높은 어떤 지식들 저희한테 주시고 있고요. 또 이세훈 팀장님의 오늘 뭐 하지라는 시간도 있고, 마지막 정미식 팀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본부에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넘어왔어요. 래피도 아직은 잘 모르고 뭐 할래라고 하긴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핫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오래 앉아있으니까 이제 몸을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5시 반에 그 아이리스를 위한 알고리즘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코딩은 사실은 박진훈이라는 사람과 이세훈이라는 사람이 2명이 하거든요. 저희도 배우고는 있지만. 근데 뭐냐면 그 코딩을 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2개 그 도면에 투라인이 있는데, 투라인을 저희가 긁는다는 표현을 긁어요. 긁었을 때 이 중심 이게 벽체로 인식이 되려면 이 두 선에서 먼저 인식된 선에서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선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선에서 이 거리를 재가지고 가운데 미드 포인트에 라인을 그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혼자는 못한다, 이런 아이디어만이라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알고리즘이나 코딩 같은 것도 같이 배우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첫 번째 만들어낸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조 검토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선플라워라고 해가지고 로고도 제가 만들고 이름도 제가 지었죠. 근데 팀원들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면 역시 이제 그라스퍼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그 건물을 1:1 스케일로 불러와가지고 최초에 측정하려고 하는 포인트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아마도 그 주동의 또 거실의 1.5m 가운데 교차점에 그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건 그 포인트를 생성하는 거라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 분석해야 되는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그 태양의 궤적을, 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궤적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선페이스라는 컴포넌트와 그 태양 궤적이랑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을 따져가지고 그 밀도를 검토하는, 실제로 검토하는 선플라워라는 컴포넌트를 꺼내고, 그 수인한도는 그 동짓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시가 9시고 2016년 작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2016년 12월 21일 동짓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라는 조건을 집어넣게 되고,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위치, 위도 경도값을 입력하게 되면 라이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노가 갖고 있는 표준 태양시의 궤적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 그리고 어디 때문에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이렇게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발주처나 시공사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엑셀 기반으로 그 데이터 값 240분과 120분에 만족하는지의 어떤 분까지도 정량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야크라는 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평균 공사를 재게 되는데, 실제로 설계 사무실은 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키지아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평균 경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단점이 돈이 들더라고요. 알바를 쓰고만 해야 되니까 300~400 드는데, 두 번째 방법은 팀장급 한 명이 80만 평의 대지를 다 땁니다. 일주일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다 땄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평균 경사도가 25도가 넘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평지 구역길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는데, 25도가 넘으면 다시 넓히고 또 하루 이틀 또 따고, 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경사가 25도가 훨씬 넘어서 마스터 플랜이 안 되는 땅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평균경사를 재는 시간과 스타트점과 동일하게 컨셉 잡고 마스터 플랜하고 여기를 어떻게 꾸미지라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타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평균경사도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원주 화해 특허 강단지라는 프로젝트 PM을 할 때 그라스퍼라는 걸 유사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것도 역시나 아까 선플라워 할 때 얘기했던 그 팀장이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사실은 어저께인가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0.9와 1.0 두 개가 있는데 0.9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가가 그 건축가를 위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근데 1.0 같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얘기하는 건 10m 바이 10m로 잘라가지고 그 삼각 메쉬면에 면적과 경사를 다 가중평균해가지고 또 80만 평을 전부 다 그 누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결과 도출하려면. 근데 그거를 비교해보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름과 어떤 아이콘은 제가 만들었고요. 직원들도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만 평 되는 대지였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역하려고 하는 대지 경계선을 저희가 임의로 작성을 하고요. 그 0.9라는 버전으로 보면 금방 이렇게 평균경사가 14.99라는 평균경사가 뜨게 되고 확인해서 여기는 그 계획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엑셀로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산지관리법에 얘기하는 10m 바이 10m로 다 자르는 내용들. 일단 동영상에서는 되게 짧게 넘어가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 10m 바이 10m 바이 자른 거로 넘버링과 향후에 엑셀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그 로우 데이터로 사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의 마지막 목표는 이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낸 레포트니까 인하과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더 커지면 좀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서 결과값이 빨리 나온 0.9로 뭘 할 거냐면 그냥 빨리 검토를 하고 만약에 25도보다 안 나오게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 하면 그 1.0 버전을 돌릴 필요가 없고 24.5도, 26.2도 이렇게 나온다면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이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다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타크래프트 1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메딕이라는 유닛이 있고 그 메딕이 이제 그 마린을 치유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 검토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 도서의 오류를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니까 빅데이터 구축을 할 때 만드는 도서 검토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메딕이라고 만들었고요. 이건 좀 다르게 뭐냐면 그라스퍼 기반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레빗에 에듀인으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왜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도서검토 보고서라는 건 틀린 거를 화면 캡처하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끝내가지고 어디가 틀렸지 어디가 틀린 건지 위치를 찾고 다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레빗에 작업할 때 화면 캡처를 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다 넘어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워포인트로 바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레빗에서 이제 도서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비교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초반에 전원 설계를 시작할 때 설계팀한테 이만큼 데이터를 주고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이제 에듀인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역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 있는 기능과 유닛으로 쓰기로 해서 옵저버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얘기들은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디드랩 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모인 프로그램들을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그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진행할 때 분석하거나 이런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되게 와드드한 프로그램과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고도 순간순간 즉각즉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낸 도구의 모음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듈을 꽂는 거죠. 꽂아가지고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팔려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계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의 수익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가 현상 설계, 기술 제안, 턴키 뭐 이런 것들을 발주가 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5개, 각 프로젝트마다 한 5개 정도의 어떤 설계사들이 한 팀들이 최소한 15명 정도가 밤을 새면서 한 2달 동안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당선은 하나만 되죠. 이제 승자 독식을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돈을 찾아가는 수익 구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좋은 BIM 서비스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고 남들이 못 봐주는 데이터를 우리는 출력해서 추출해서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소문이 나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수익 구조의 어떤 이 근본적인 수익 구조의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 걸 보면 좀 맞는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항상 이제 마지막쯤에 제 페이지에 집어넣는 건데 이 앞단에 계속 되게 어려운 이상한 얘기들 했잖아요. 건축 설계가 이상하다, 도면을 못 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실하고 그 이상하고 생각의 차원을 맞추기 힘든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건축학개론인데 이재훈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엄태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 설계만 했는데 엄태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음대생이었고 이제 수리는 없죠. 건축가는 설계사는 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가로 나온 심사위 품격에서 그 멋있었던 게 그 건축가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잘생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중에서 한 3번 정도 무너졌어요. 설계사무실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다시 되게 번듯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건 아직 이 페이지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농담처럼 하루에 3시간을 놀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잘하기.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규모금도 자동화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휴먼에러를 최소화해서 각 단계별 사람이 데이터를 옮기면서 일어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누적돼가지고 결국 이제 저희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프로그램의 힘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레빗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설계 단계마다 되게 효율적인 툴이 있다면 조금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레빗 API든 다이나모든 뭐 그라스퍼든 필요한 거 다 공부해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없다면 만들 생각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많이 넣는 건데 이건 2014년도 12월 달에 제가 캐드앤그래픽스라는 잡지에 기고했던 글의 첫 시작인데요. 뭐냐면 저는 그 2015년 11월 달인가 이제 그 기술연구소를 맨 처음에 파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 12년, 13년 동안은 계속 디자인 전략본부랑 설계본부에서 기술 제안 턴키 같은 걸 했는데 그때 BIM 담당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건축 설계도 아니고 빔도 아니고 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위치가 이렇게 되게 중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에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글의 말미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건축 설계와 BIM의 경계에 서 있다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경계를 되게 두껍게 확장시켜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BIM이 되게 뭐 낮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뭐 활용을 해보자.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도 빔을 좀 보자. 빔도 전문업체 몇몇 소수만 하지 말고 설계도 하면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아우른다면 조금 더 제가 있는 자리가 울타리가 좀 넓어지면서 저도 응시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했고요.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한 4-5년, 3-4년 전만 해도 빔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빔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도 할 줄 아니까 되게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는 그냥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간과 인력만 있으면 돼요. 저 프로젝트는 덩치가 크니까 3명 투입하고 저 프로젝트는 없으니까 1명만 투입하면 된다. 라는 조절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되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D 기반 설계하는 거. 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팀이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 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그 3D 기반 설계까지도 아니고요. 왜냐면 뭐 규모도 자동화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남들이 추출하지 못하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인가 케이스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시작이 4명이었대요. 건축 2명과 코딩 2명.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회사 ERP에 데이터를 꽂아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커졌고 또 케이스빔 뭐 워크샵도 있을 정도로 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저희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 지향점과. 남들이 뽑아내지 못하는 데이터를 우리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뽑아내므로써 서비스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간을 쉬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 구축을 넘어서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끼리는 그 회사랑은 이제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가 좀 없었을 수도 있고 초반에 좀 떨려가지고 좀 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사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 개미 퀴즈를 내면서 그 맞추시는 분한테 이거 제가